경상북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몇 채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이곳에서 68세 최정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되는 일상은 마치 시계추처럼 정확했다. 남편 최봉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정자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다. 아침이면 마당 한 구석 텃밭으로 나가 배추와 상추, 깨잎을 돌보는 것이 정자의 첫 번째 일과였다.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남편이 생전에 이 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며 정성스럽게 일구던 그 텃밭이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넓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점심때가 되면 정자는 소쿠리에 딴 채소를 담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상차림이었다. 예전에는 상위에 놓인 반찬이 모자라 걱정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에도 많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몇 안 되는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귀찮아졌다. 다들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이야기뿐이었다. 정자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가시처럼 박혔다. 외아들 최민호는 서울로 떠난 지 벌써 6년째. 그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다. 엄마, 서울에서 사업 좀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민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큰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던 아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했을 때 정자는 반대했었다. 하지만 민호는 엄마, 저 이대로 살면 안 돼요. 큰일 해보고 싶어요. 라며 고집을 부렸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안부 전화라도 왔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바빠서 자주 못 드릴 것 같아요. 점점 간격이 길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끊겨버렸다. 정자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연락처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집 전화는 하루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 했다.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오는 영업전화였다. 가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안내 전화가 오면 정자는 괜히 반가웠다. 그나마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우편함 역시 늘 비어 있었다. 가끔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지가 들어있는 게 전부였다. 저녁이 되면 정자는 혼자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봤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공허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앉은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너무 부러우면서도 씁쓸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민호야,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이 원망스럽기보다는 그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건강한지, 밥은 잘 먹는지, 혹시 아프지는 않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던 정자의 귓가에 빗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점점 거세졌다. 창문을 열어보니 굵은 빗방울이 마당을 때리고 있었다. 장마철도 아닌데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였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다. 정자는 슬리퍼를 신고 우산을 챙겨 대문 쪽으로 나갔다.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서 있었다. 젖에 흠뻑 젖은 작은 새끼 고양이였다. 새끼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어미 고양이의 눈빛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자는 우산을 든 채 어미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빗물에 젖어 털이 엉켜붙은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정자를 바라봤지만 입에 문 새끼 고양이 때문인지 도망가지는 못하는 듯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새끼 고양이의 상태가 심각했다.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뒷다리 하나가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어머, 이 작은 것이. 정자는 무릎을 굽혀 새끼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다. 어미 고양이가 낮게 울며 정자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다. 정자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 봉수와 함께 마을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 간호사였던 박 선생님께 응급처치법을 배웠던 기억이 생생했다. 생명을 다룰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던 박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정자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어미 고양이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적어도 달아나려 하지는 않았다. 정자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수건 몇 장과 소독약, 그리고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다시 나와 보니 어미 고양이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자는 먼저 마른 수건으로 새끼 고양이의 몸을 살살 닦아주었다. 새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어렸다. 생후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구나. 정자는 조심스럽게 새끼의 뒷다리를 만져봤다. 뼈가 부러진 게 확실했다. 아마 어디선가 떨어지거나 무언가에 치인 모양이었다. 정자는 깨끗한 천으로 부러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고정시켰다.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만 우선 응급처치는 해둬야 했다. 어미 고양이는 정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엔 새끼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했지만 정자가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더니 점차 마음을 여는 듯했다. 정자가 새끼를 상자에 넣어주자 어미 고양이도 천천히 다가와 상자 옆에 자리를 잡았다. 너희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정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어미 고양이의 털은 흰색과 검은색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는데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무늬였다. 한이라고 부를까? 정자가 말하자 고양이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인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새끼 고양이는 온몸이 흰색이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니 은은한 광택이 돌았다. 솔비치는 어떠니? 정자는 새끼의 작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솔비치는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보였다. 정자는 한이와 솔비치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오랫동안 정적만이 흘렀던 집에 작은 손님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거실 한쪽에 상자를 놓고 그 주변에 수건을 깔아주었다. 한이는 상자 가장자리에 앉아 솔비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그르렁거렸다. 배가 고프겠구나.
정자는 부엌에서 우유를 데워왔다. 한이에게 조심스럽게 우유를 주자 고양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했다. 솔비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젖병이 필요했다. 다행히 예전에 며느리가 쓰던 아기 용품 중에 작은 젖병이 있었다. 정자는 우유를 식혀서 솔빛이 입가에 조금씩 발라주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몇 번 반복하자 작은 혀가 나와 우유를 핥았다. 그래, 힘을 내야지. 정자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정자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한이와 솔빛이 곁에서 잤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안에 다른 생명의 숨결이 느껴졌다. 한이의 작은 그르렁거림과 솔비치의 미약한 숨소리가 텅 비어있던 집을 채웠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로웠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들 민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돌볼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 새벽녘 솔비치의 작은 울음소리에 정자가 깼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정자는 일어나서 다시 우유를 데워 솔비치에게 먹였다. 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하는 듯 눈을 감았다. 마치 정자를 믿고 새끼를 맡긴 것 같았다. 앞으로 우리 함께 살자꾸나. 정자는 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오래전 잊고 있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외로운 집에 작은 기적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한이와 솔비치가 정자의 집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정자는 매일 새벽부터 두 고양이를 돌보느라 바빠졌다. 솔비치의 부러진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매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어야 했다. 한이는 처음보다 훨씬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집 밖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아침 일찍 텃밭에 나간 정자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정자의 모습에 이웃들이 궁금해했다. 정자 언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옆집 김순덕이 물었다. 아,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왔어요. 어미하고 새끼인데 새끼가 다쳐서 돌보고 있거든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순덕의 표정이 급변했다. 고양이요? 아이고, 그런 떠돌이 동물을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떠돌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 고양이들이에요. 정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 대화를 들은 마을 이장의 아내 박말순이 다가왔다. 정자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이 고양이를 키우는 건 좋지 않아요. 털 때문에 기관지에도 안 좋고 할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이 아이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정자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정자가 한이를 데리고 마을 보건소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수의사가 없어서 사람 담당 간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것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몇몇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나이에 고양이를 키운다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우면 다 저래. 고양이는 원래 병균이 많다던데.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나? 그런 것도 옮긴다던데. 아들도 소식 없이 사는 사람이 고양이한테나 의지하는 거지 뭐.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한이를 품에 안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이는 정자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그르렁거리며 얼굴을 비볐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솔비치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다. 정자는 솔비치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이든 자신이 이 작은 생명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마을 사람들 말대로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인지 정자는 한이와 솔비치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다. 매일 고양이 모래를 갈아주고 한이의 털을 빗어주었다. 솔비치에게는 하루 3번씩 우유를 먹이고 약을 발라주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돌봤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거실에서 한이와 솔비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들이 온 후로 집이 살아난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양이들 안부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외로움이 많이 덜어진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특히 솔비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정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자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다. 솔비치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한이 곁에서 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자에 한이만 혼자 있었다. 솔비차, 솔비차, 정자는 집 안 곳곳을 뒤졌다.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솔비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이는 불안한 듯 상자 주변을 맴돌며 애타게 울었다. 정자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까지 찾아봤다. 솔비치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갔을까? 혹시 밤중에 문이 열려서 나간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받은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겨우 일주일을 함께 지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애착이 생겼다는 것이 놀라웠다. 솔비치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그 작고 약한 모습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솔비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자는 저녁을 거르고 계속 찾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작은 고양이를 본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 그냥 어디 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린 고양이는 생존율이 낮다고 하던데요. 한 젊은 주민이 무심하게 말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솔비치가 정말 죽은 건 아닐까?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온갖 자책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한이를 바라봤다. 한이도 솔비치를 찾지 못해 풀이 죽어 있었다. 계속 창가를 서성이며 밖을 내다보았다. 마치 솔비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솔비치에 대한 걱정과 자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한이도 평소와 달리 불안해하며 계속 움직였다. 두 고양이 모두 정자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솔비치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자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지만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한이는 평소와 달리 집 밖으로 나와 마당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계속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점심때가 되어 정자가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한이가 이상한 것을 입에 물고 다가왔다. 낡고 작은 헝겊 주머니였다. 갈색빛이 바랜 천에 끈으로 입구를 묶어 놓은 주머니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이게 뭐니? 정자는 한이에게서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제법 무게감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끈을 풀어보니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는 정자의 손이 떨렸다. 글씨체가 낯이 익었다. 자세히 보니 아들 민호의 글씨였다. 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년 만에 아들의 소식이었다. 엄마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정자는 안경을 다시 써보고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언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찾아뵐 용기를 내지 못해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IT 회사를 차렸는데 경험 부족과 판단, 미스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지만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 몸까지 상했다는 것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빚 때문에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큰 소리치며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어떤 얼굴로 엄마를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엄마께 보냅니다.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가족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데리고 비를 맞으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돌봐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께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지 않도록 이 고양이들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 대신에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는 다쳐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불효자인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민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동안 궁금했던 아들의 안부를 알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가슴 아픈 것이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병까지 얻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한이는 정자의 눈물을 보고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다. 정자는 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호가 보낸 아이들이구나. 내가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정이 갔는지 알겠다. 정자는 나무 상자도 열어보았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호가 한이와 솔비치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민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고양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께 보내는 작은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아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안쓰럽고 걱정만 되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에게 연락할 용기도 내지 못했을까. 솔비치는 어디 간 걸까? 정자는 한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편지를 보니 솔비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민호가 특별히 자신을 위해 보낸 선물이었으니까. 그런데 한이의 행동이 이상했다.
편지를 읽는 정자를 지켜보던 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큰 소나무 아래에서 멈춰 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자도 따라가서 소나무를 올려다봤다. 높은 가지 위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솔빛이었다. 나무 위에서 작게 울고 있었다. 어머 솔빛아,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정자는 놀라서 소리쳤다. 솔빛이는 어떻게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 다리를 다쳤는데도 나무를 탈 수 있었을까? 한이가 나무 아래에서 울기 시작했다. 마치 솔빛이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솔빛이도 대답하듯 울었지만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정자는 급히 사다리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나무에 올랐다. 다행히 솔빛이가 있는 곳까지는 사다리가 닿았다. 솔빛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내려온 정자는 깜짝 놀랐다. 솔빛이의 다리가 완전히 나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뚝거렸는데 이제는 멀쩡하게 걸을 수 있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간 건 다리가 나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 정자는 솔빛이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솔빛이는 정자의 손을 핥으며 그르렁거렸다. 그날 저녁 정자는 한이와 솔빛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솔빛이가 사라진 것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편지를 전해주고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다. 정자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아들을 생각했다. 언젠가 민호가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자신은 한이와 솔빛이와 함께 건강하게 기다릴 것이다. 이제 정자의 마음에는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